여러분,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도 질문 하나로 당신을 낮춥니다. 어떤 질문은 답하는 순간 관계가 아니라 서열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었을까요?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나이에 그걸 아직도 하세요? 자식들은 잘해요? 혼자 사시면 안 외로우세요? 그 집은 결국 누구 줄 생각이세요? 분명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궁금한 척, 친한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부가 아니라 제 자리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대답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군요. 왜 저 질문에 답했을까? 왜 나는 설명하듯 말했을까? 왜 돌아서니 내가 작아진 것 같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운 마음, 제가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성실하게 답하고 설명하면 이해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하면 가까워지는 질문이 있고 답할수록 나를 낮추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을 대화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문을 지배의 도구로 씁니다. 사람은 직접 깔보지 않아도 질문으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작은 무시가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할수록 어느새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해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낮은 자리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누가 나를 아래로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질문의 정체와 그 앞에서 품격 있게 선을 긋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격 있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형편을 묻는 척 사람값을 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은 얼마나 있어요?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아들이 생활비는 좀 줘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66살 김갑순 여사님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아들이 생활비는 좀 줘요? 그 집 아직 안 정리하셨어요? 김 여사님은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묻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연금은 이 정도 나오고 아들이 조금씩 보태주고 집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김 여사님이 뭔가 의견을 내면 그 친구가 슬쩍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언니는 형편이 좀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혹은 우리는 연금도 적은데 언니처럼 여유 있게 살 수는 없어요. 김 여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형편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구나. 저를 어느 자리에 놓을지 재려고 물었던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형편을 묻는 사람이 다정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약한 고리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 연금, 자식 지원, 집값, 재산, 생활비 관련 질문. 겉으로는 걱정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급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복지관에서도, 교회 식사 자리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이런 질문은 자주 들려옵니다. 혼자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 연금으로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 뒤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남의 형편을 캐묻고 그걸로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답할수록 그 정보는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당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귀하게 보지 쓸모와 형편으로 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짜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연금이 얼마인지, 집이 어디인지, 자식이 얼마를 주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편안한지, 힘든 건 없는지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절대 숫자로 답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사는 만큼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편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함부로 열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걸로 당신을 재려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편은 당신만 알면 됩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려는 질문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그걸 하고 계세요?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시게요?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는 69살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시게요?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쓰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선생님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배우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젊은 사람들 따라 하시면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바꾸시려고 그래요? 박 선생님은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나이에 그렇게 꾸며서 어디 가세요? 유튜브 같은 걸 왜 하세요? 이 나이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해요? 이런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가능성을 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의 포기를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포기한 사람이 남의 도전을 비웃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예 시작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포기가 정당화되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고 사람의 뜻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글을 썼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거 하세요? 새로 시작하신 거 어때요? 배우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그런데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왜 해요? 그 나이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해명하지 마세요. 재미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하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승인받을 일처럼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정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은 대개 가장 무례합니다. 자식들은 잘해요? 딸은 자주 와요? 아들은 생활비 안 줘요?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2살 이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에게 한번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만 오고
딸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시겠네요. 이 여사님은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복지관에서 만날 때마다 그 지인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은 요즘도 안 오세요? 딸은 전화라도 자주 해요? 자식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혼자 잘 사시는 분이에요. 이 여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로한 게 아니라 제 약점을 확인한 거였구나. 그날 이후 이 여사님은 누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먼저 가슴부터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딸은 자주 와요? 아들은 생활비 안 줘요? 손주 안 봐줘도 연락은 와요? 며느리랑은 아직도 불편하세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이 사랑받는 부모인지 시험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아무렇지 않게 묻는 사람은 당신의 사정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비교할 재료를 찾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우월감 확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가족 문제를 들으며 자신의 결핍을 덜 아프게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자식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을 자식 복 없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사람의 본성이라 했습니다. 남의 아픈 곳을 함부로 묻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자식 이야기를 캐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그 영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은 그걸 먼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자식 문제는 설명할수록 관계의 약점으로 소비됩니다. 아이들도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각자 거리 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조용히 두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당신과 자식만의 일입니다. 남에게 설명할 필요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지키세요. 그게 존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걱정인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면 안 외로우세요? 아프면 누가 챙겨줘요?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67살 최 여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엔 도서관 가고 저녁엔 드라마 보며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식사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아프면 누가 챙겨줘요? 그렇게 혼자 있으면 우울하지 않으세요? 최 여사님은 처음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끔 외롭긴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건강은 스스로 챙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권사님은 최 여사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혼자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혼자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표면적으로는 다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최 여사님을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계시면 밥은 어떻게 해 드세요?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안 오면 명절은 어떻게 보내세요? 겉으로는 위로입니다.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움 주는 위치에 서고 싶은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안쓰럽게 봐야 자기 우월감이 생기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타인의 외로움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여도 충만할 수 있고 여럿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삶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외로움도 함부로 공개하면 관계의 서열 재료가 됩니다. 혼자여도 제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롭다기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규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존엄합니다. 그걸 지키세요. 5번째 질문은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결국 누구 줄 거예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안 싸우려면 지금 해두셔야 한다던데요.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70살 정 선생님은 친척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무렵 조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그 집은 결국 누구 줄 생각이세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안 싸우려면 지금 해두셔야 한다던데요. 정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안부 차원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물으려고 온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정 선생님은 그 조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길 사람으로 보는구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그 집은 아들 줄 거예요? 딸이랑 똑같이 나누실 거예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온다던데요. 겉으로는 노후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이 남길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당신 이후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구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당신이 건강한지 행복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만 궁금한 겁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당신이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재산은 당신이 평생 일군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울타리이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천천히 조용히 정하면 됩니다. 남이 조급하게 물어볼 일도 아니고 남에게 미리 설명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안한지 건강한지만 물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집부터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재산 질문에는 절대 구체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오래 생각하며 정리할 일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제 살부터 챙기려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가 물어본다고 해서 공개할 이유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너무 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런 질문들 받았는데 왜 나는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웃으며 대답했을까? 왜 나는 이상한 줄 알면서도 설명했을까? 여러분, 그건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의 없어 보일까봐 웃으며 답해야 한다고.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친절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이해받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당화 욕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한 질문을 받아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는 습관은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한 번 답하면 그 사람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두 번 답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이 세 번 답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모든 말에 답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자리에선 침묵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침묵은 무례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품격 있는 대답입니다. 늘 설명하고 해명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쉽게 소비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은 오히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나를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면 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착하게 사는 것과 함부로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친절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무례한 질문 앞에서 웃으며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상처 주지 않고도 선을 긋는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례하게 받아치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웃으며 닫는 말.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건 제가 조용히 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은 넘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말하기 싫은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건 내가 열어 보이지 않을 영역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드럽게 돌리는 말. 때로는 정면으로 막는 것보다 살짝 비껴가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는 얘기야 다 비슷하지요. 그럭저럭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 말들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상대는 뭔가 답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세 번째, 선명하게 끊는 말. 가끔은 부드러움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경계를 넘어오려는 사람에게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 질문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입니다. 이 말들은 강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선명하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답하지 않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되묻는 법.
가끔은 질문을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게 궁금하세요? 그걸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상대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무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지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격은 많이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할지를 아는 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핵심만 기억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품격은 말이 많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침묵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캐묻지 않고도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드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나이에 그걸 아직도 하세요? 자식들은 잘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산악회에 다니시는 68살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등산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무슨 병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 천천히 쉬세요. 물 좀 드실래요? 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 병이 궁금했던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제가 괜찮은지 궁금했던 거더군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시는 70살 정 여사님은 명절이 되면 늘 혼자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들은 안 와요? 혼자 명절 보내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지나고 조용할 때 함께 밥 한 번 먹어요. 제가 국 끓이는 거 자신 있거든요.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 외로움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제 곁에 있고 싶었던 거더군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질문이 많다고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사람의 본성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람다움이라는 것이죠. 진짜 좋은 사람은 캐묻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곁에 조용히 있어줍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을 믿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사람을 알아보세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답하면 안 되는 질문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편을 재는 질문, 삶을 깎는 질문, 가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 외로움을 규정하는 질문, 재산을 계산하는 질문.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안부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리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해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당신이 모자란 게 아니라 당신의 착한 마음이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지킬 때 사람들도 함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줄 알 때 그 침묵이 오히려 품격이 됩니다. 존중은 설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를 지킬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사세요. 형편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냥 먹고 사는 만큼은 된다고 하세요. 삶을 깎는 사람에게는 재미있어서 하고 있다고 하세요. 자식을 캐묻는 사람에게는 각자 잘 지내고 있다고 하세요. 외로움을 규정하는 사람에게는 제 나름의 리듬이 있다고 하세요. 재산을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제가 정할 일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해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당신의 존엄을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의 문도 말의 문도 함부로 열어두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